땡큐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쯤에요. 유한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 또 이 전쟁의 배경, 어떤 역사적 함의가 들어있나 공부를 했는데 조회수가 40만 뷰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한수 교수님 다시 모시고 소련군 이야기합니다. 소련군, 붉은 군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진짜 모르는 분야예요, 그죠? 이게 이제 러시아 군도 아니고 이제 소련군입니다. 네, 예. 우리가 왜 소련군을 알아야 합니까? 예,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3년째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은 전황이 러시아군에게 유리하고 네.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말할 수 있을 듯하고요. 네.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를 할 때, 이 전쟁을 보도할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뭐 엄청난 반격을 하고 있고 네. 전세를 뒤집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러시아군은 이제 뭐 군 입대하고 뭐 예비군 예, 소집하는데 뭐. 그리고 러시아군이 상당히 오합지졸이고 상당히 뭐 이렇게 서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그 서방의 게임 체인저를 받아서 전세를 투입하기만 하면은 전세를 금세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보도가 사실은 맥을 잘못 잡았다는 그 셈인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한번 쭉 그 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 그 전황과 비교해 보면서 왜 그 러시아군을 그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까, 그 오판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러시아의 그 전신이 결국 이제 소련일 텐데요. 소련의 또 전신이 또 러시아 제국일 텐데, 네.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과 현재의 그 러시아군의 어떤 전통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냉전 시대에 형성된 어떤 관념으로 그러니까 소련군은, 붉은 군대는 그 오합지졸이다. 어떤 정교한 뭐 군사 사상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없이 오로지 물량으로, 그러니까 인력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아주 원시적인 군대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지배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의 러시아군을 오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실 소련군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뭐 볼셰비키 이후에 뭐 아니면? 그 러시아 제국이 1917년까지 그 존속이 됐었는데 1917년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결국 전쟁의 중압을 못 버티고 제국이 와해됐고요. 그 상태에서 결국은 1917년 10월에 그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그 사회주의 정부가 만든 군대가 바로 붉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군대가 1918년부터 존속을 해서 1991년까지 있었죠. 그리고 소련 해체될 때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연방군으로 이제 개편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이 분야를 좀 공부하고 있고, 로저 리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의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이쪽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주된 논지가 러시아 제국군, 소련의 붉은 군대, 오늘날 러시아 연방군은 사실은 면면한 그 연속적인 어떤 전통에 입각해 있고 바뀐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연방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신격인 소련의 붉은 군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군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그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 이런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 이외에도 사실은 현재의 그 북한군의 모델이 소련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에 관한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북한군을 그 제대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의 붉은 군대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딱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이미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그 첫 장을 보면요, 얼마 전에 그 김영준
교수님께서 왔다 네, 가셨다고 네, 하는데요. 이틀 전에 나오셨어요. 예. 네. 그 2022년 가을께에 네. 김영준 교수님께서 그 칼럼을 쓰셨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진다. 서방의 희망상 아닌가. 야, 2022년 그때는 다 예, 맞습니다. 그 러시아가 언제 저 전쟁에서 발을 뺄 것인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김영준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러시아 군사 사상에 관한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주된 어떤 그 논조와는 다른 그러니까 흐름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김영준 교수님의 예측이 맞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사실 지금 보면 참으로 우픈 현실인데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에 제가 일부러 이제 요 가져오면서 신문이나 기자의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군은 좀비가 분명하다. 아무리 쏴도 안 죽는다. 우크라이나군 앞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라고 하면서 이거 마치 무슨 뭐 외계 인의 군대인 것처럼. 왼쪽 이미지는 아마 영화 어디서 따온 거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비 영화에서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검증된 그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총격을 가해도 총에 맞고도 러시아군이 쓰러지지 않고 돌격해 오더라. 네. 뭐 이런 식의 그 이미지로 보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러시아군은 어떤 외계의 군대, 우리와 전혀 다른 군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군대라는 식의 이미지가 당시에 있었고요. 네. 자, 그다음 또 이미지를 보면은 그 한때 상당히 뭐랄까요,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해서 크림반도의 순통을 끊고 모스크바를 무너뜨린다, 이런 낙관적인 그 보도가 상당히 많이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네. 어떤 그런 그 선언을 인용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전쟁에서 어느 나라 군대든 다 프라파간다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국 국방부가 어떤 선전의 차원에서 좀 과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 심하게 날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전혀 거르지 않고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탄약이 부족해서 삽을 들고 공격한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러시아군이 소총도 없이 총알만 들고 돌격했다. 네, 돌격군을 네. 상대로 이런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혀 어긋난 잘못된 검증된 게 어떤 없다 이 말씀. 네. 검증된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식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연장돼서 네.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실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식으로 계속 삽 들고 돌격하는 러시아군이라고 하는 이미지, 네. 어떤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2023년 3월. 예,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곧 격퇴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도가 줄을 이뤘었는데 네. 거의 같은 시기에 서방에서는 슬슬 오른쪽에 보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이 이제 수렁에 빠져서 네.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러시아군이 상당히 생각 밖으로 네. 효율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와는 다른 흐름의 보도가 외국에서 나오고 있었죠. 이런 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군을 결국 오해한 것은 그 전신기억인 소련 시절의 네. 붉은 군대, 소련군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네. 제가 주로 이제 가장 흥미롭게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이 주로 이제 세계대전인데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이 어떤 성격의 군대였는가.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2차 있습니다. 세계대전에 그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예, 예. 네. 1,000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군인이 900만 명 내지 1,000만 네. 명이 죽었고요. 네. 반면에 독일군은 325만 명 정도가 목숨을 네. 잃었다고 보통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관심이 적지 않은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관심이 주로 이제 태평양 전선, 네.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서부 전선이라고 하죠. 영국, 미국군이 한 편이 되고 독일군과 싸웠던 그쪽 서쪽 지역에 관한 그 관심이 주를 대부분 이루고 있는데 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그 물줄기를 바꾸고 어떤 가장 그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던 지역은 바로 유럽의 동부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과 소련군이 격돌했던 그 동부전선인데요. 네. 이 동부전선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제2차 세계대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냉전 시대 때 그 미국과 소련이 그 대치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상대방 헐뜯는 선전전이 난무하게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그 미국 그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소련군에 관한 지식이 제한돼 있든지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이다. 네. 그다음에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원시적인 군대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라도 깨트리고 있는 그대로의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동부전선을 보면서 그 러시아군, 소련군, 러시아 연방군은 어떤 성격의 군대인가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투, 레닌그라드 전투나 그 참혹했던 그 전투에 대한 예. 저 같은 보통 사람의 이미지는 예. 그 눈에서 얼어 죽은 예, 맞습니다. 장병들 예. 그런 이미지. 예. 그런 거 말고 마땅히 사실 전투에 대한 예. 그런 이미지조차도 없어요. 보급이 예, 안 예, 되고 예. 막 참혹하게 수많은 사람들과 민간인들이 죽었다. 예.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구도를 좀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되어서 1945년 9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아시아 전역과 유럽 전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은 역시 중국, 그다음에 미국이 한 편이 돼서 그다음에 일본군과 네, 싸웠던 전역인데 반면에 유럽 전역에서는 그 서쪽에서는 영국, 미국군이 한 편이 되고 독일군이 격돌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동쪽에서는 소련군과 독일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부전선이 유럽의 동부전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쪽에선 서부전선이죠. 그래서 서부전선 예. 이상 없다 레마르크에서. 맞습니다. 예. 네, 이쪽에서 보면 서부전선이죠. 예, 거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워낙 이게 그 감초적거나 신비한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전쟁으로 이 독소 전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한번 한꺼풀 네. 벗겨 보고 싶고요. 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른바 그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해서 군사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사이트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좀 아쉽게도 그렇게 그 군사사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도 사실 냉전 시대 때의 어떤 그 지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30년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오해가 많이 벗겨지고 인식이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연구 경향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그 오해가 소련군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대군이고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는 군대인데 1941년 6월에 그 나치 독일에게 침공을 당했을 때 네. 뭐 연전연패해가지고요 거의 뭐 그 전쟁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그 거대한 소련군이 네. 이렇게 연전연패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을 던질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내놓는 답변이 1938년에 네. 소련의 집권자였던 스탈린이 군부 숙청을 단행해서 네. 능력 있는 군인들을 다 숙청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유형을 보내거나 아니면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련군이 스탈린의 권력욕 때문에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1941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좀 낯설게 보이실 텐데 네. 이게 그 1937년에 소련을 대표하는 그 원수들, 육군 원수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왼쪽이 부존니 원수, 그리고 그 옆이
저기 블류헤르 원수, 그리고 아래 맨 왼쪽이 투아첵스키 원수, 가운데가 보로실로프 원수, 맨 오른쪽 오른쪽이 하단에? 예고로프 원수일 텐데요. 1년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1년 뒤에 군부 대숙청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때 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중에. 5명 중에 네. 네. 최고 원순 별 5개를 난 오성 장군인데 3명이 목숨을 잃죠. 그리고 2명만 살아났는데 사실은 이 부존니 원수도 사실은 숙청 대상에 끼었다가 맨 마지막에 스탈린에게 그 전화를 직통으로 걸어서 네. 울고불고 읍소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련의 그 중요한 장군들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겨울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때 정말로 핀란드는 작은 나라고 군대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군대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서 그 거대한 소련군이 연전연패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프로님이 보셨다고 하는 그 얼어 죽은 그 병사의 그 시신도 네. 아마 이때 그 겨울 전쟁 때 소련군 병사의 아마 사진이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군부 숙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니 전쟁에 이길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41년 6월에 드디어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데 지금 그 러시아 평원을 그 전진하고 있는 게 독일군 네. 탱크 부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지평선이 보이고 지금 이제 탱크 한 대가 불타고 있는데요. 저 탱크가 그 소련군의 주력 탱크였던 T-34 탱크였죠. 네. 그리고 독일군이 지금 쓰러져 죽어 있는 소련군 그 전차병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1941년 하반기에 소련군이 당했던 어떤 위기 상황을 네.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야, 그 스탈린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 사정을 몰랐으면 네. 전쟁을 앞두고 소련군 수뇌부를 다 날려버리고 군부숙청을 해서 이렇게 군대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이 어떻게 연전연패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학자들은 좀 달리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물론 이제 군부숙청이 소련군의 전력 약화에 어떤 상당히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네.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소련군의 양적 팽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스탈린도 그 히틀러를 보면서 히틀러가 언젠가는 그 소련을 침공에 올 거라고 하는 유럽 예상을 국가들이 했었거든요. 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불안에 떨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1937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련군을 증강을 하죠. 그런데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이 군대도 그 무기를 늘리고 그 다음에 병사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몇 년 사이에 그 소련군이 엄청나게 양적 팽창을 하죠.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관리자, 지도자를 양성해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병사는 엄청 많이 늘어났고 무기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그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할 땐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덩치는 커졌는데 운동신경의 발달하지 못한 그런 그 청소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41년, 그러니까 뭐 핀란드와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독일군과 싸울 때 초기에는요 부사관을 했어야 될 군인이 소련군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하고요. 중대장을 했어야 될 어떤 그런 자질과 훈련을 받은 군인이 사단장을 하고 갑자기 조직이 커지니까. 여단장 정도를 했어야 될 그 장교가 네.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자리는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 분단장을 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적 팽창을 이뤘는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장교가 양성되지 않고 그 양적 팽창을 질적인 성장으로 커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지휘관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연전연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들은 예. 당시 그 스탈린의 군 장성들 숙청 때문이 아니고 예. 당시 조직을 급속도로 키우면서 예.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특히 지휘관들이 약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독일의 대전차군단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군부 숙청이 분명히 악영향을 끼쳤겠지만 그거보다는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스탈린 생각입니다. 집권을 언제쯤 했죠? 집권은 사실은 뭐 1929년대 했는데요. 그다음 10여 년 만에 숙청을 한 이유는 뭡니까? 뭐 사실 진짜 이건 복잡한 얘기가 네. 있는데요. 사실은 1936년도에 그 당원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숙청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나치 독일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부만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1938년에 이제 군부 숙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 사진 중에 투합셰프스키 장군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일 그 첩보부가 일부러 역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내통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뜩이나 군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불신이 있는 스탈린이 그런 역정보에 속아서 투하첵스키 장군을 제거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숙청이란 것이 어느 순간부터 눈덩이 그 굴러가듯이 어느 순간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그 반역 혐의가 있는 장군들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장교단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숙청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군부 대숙청보다는 그 소련군의 양적 팽창, 그리고 양적 팽창에 따라가지 못하는 장교단의 성수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독일의 침략에 서둘러 준비하다가 양적으로 팽창한 러시아군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양적으로만 팽창해서 흔히 알기로 또 영화 같은 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 인해 전술을 해서 그냥 사람들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뭐 제대로 전략도 없이 그냥 우르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1,000만 명이나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거를 어떤 뭐 그 자질과 연관돼서 어떤 그 조직의 발달 선상에서 어떤 그런 양적 팽창과 질적 발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소련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군부 숙청을 얘기할 때 이 어떤 효과가 제한돼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제가 장성급에서 숙청을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제거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영관급이라고 하죠. 소령 중령 대령의 정말로 중간 간부들인데 이 중간 간부들도 숙청을 당했지만 대부분 다 2년, 3년 뒤에 다 복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숙청하면은 다 모두 다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장성들급에서는 그렇게 큰 희생자가 났지만 이 중간 관리자에 속하는 이 영관급 장교들은 사실은 그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대부분 복직했기 때문에 그런 그 군부 숙청의 악 효과를 이렇게 부풀려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그냥 저기 그 소련군이 처음에 얼마만큼 위기에 처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 달 채 안 돼서 그 소련의 또 포병 장교가 그 포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스탈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맏아들조차도 그 독일군의 포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소련군이 연전연패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스탈린 맏아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도 영화 한 편이 나올 만큼 정말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는데, 뭐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나중에 풀려나지 못하고 죽었군요. 1943년도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43년도에. 그리고 자, 뭐 이게 소련군 정치장교, 우리나라 치자면 정훈장교에 해당하는 직책인데요. 다른 병사들은 다 그 총알을 피해서 포복하고 있는데 혼자 권총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사진이죠. 자, 그리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소련군은 소총도 없이 병사들을 총알만 주게 하고 돌격하게 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군대다라는 네.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사실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그 군사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그 도표인데요. 예, 종심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심. 네, 종심 전투라고 네. 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건 사실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 소련군은 붉은 군대는 전혀 어떤 전략 전술도 없이 네. 무조건 병사를 갈아 넣어서 수로 적을 압도하는 그런 군대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국 군대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나름대로 군사과학이 발달해 있었고요. 또한 그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을 거치면서 네. 그 당시로서는 이제 미래전이겠죠. 그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에 맞게 군대를 재정비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 군사 이론 쪽에 많은 뭐랄까요, 네.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군사 대국이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군사 전략하면 독일군을 생각하기 쉬운데 독일군도 상당히 뛰어난 군대지만 그에 못지않은 군사 사상이라든지 군사 이론을 소련군도 개발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심 전투 이론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아까 표를 좀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그 사실은 이게 뭐 설명하려면 무지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참호전으로 전쟁이 진행되는데요. 저 앞에 왼쪽에 보이는 게 참호고요. 예, 뭐 그런 저게 전선인데 이 참호를 뚫지 못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전선이 고착되고 장기전이 됐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군사 전력가들이 그런 식의 고정된 참호 전선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가장 그 선도적인 이론이 바로 이제 소련군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투아첵스키 장군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이런 이론을 뭐랄까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 그 소련군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 김프로님은 그 작전술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워낙 문외 아니라 이쪽으로는 참,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전략과 전술이 있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그 잘 어떤 수행하는 군대가 전략이 더 큰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투에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 그 노력이 바로 전술이겠고 전쟁에 이기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제 전략이라고 뭐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중간 단계의 작전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소련군 장군입니다. 스베친이라는 장군이고 실제로 이 작전술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개발되고 적용이 되고 체화한 군대가 바로 소련군이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20세기 후반기가 되면요. 냉전 시대 때는 미군이 오히려 그 작전술을 소련군에게서 배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종심 전투 이론이라든지 그 작전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소련군의 군사과학이 발달해 있었고 이런 과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갈아 넣어서 병사를 갈아 넣어서 승리하는 군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댓글을 보면 그래도 미군이 군수 지원이나 러시아 영토 안에 미군 참전은 없었죠? 없었고요. 무기 지원은 있었고. 예, 미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미일본군과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전선에서는 서부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릴 주제가 벌써 나왔는데. 그럼 저 순서대로 갈까요? 네, 이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여러 개 올라와서 미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아마 어떻게 했느냐. 그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그 무기대여법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소련의 영토를 보여주는 것인데 흰색 부분은 이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겠죠, 유럽에서. 그리고 그 노란 선이 모스크바 앞에 그어져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면 스탈린그라드까지 있는데요. 저 그 노란 선 그 왼쪽은 다 독일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소련의 영토였던 것이죠. 2차 대전 초기. 그러니까 1942년의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에서 독일군이 지고 난 다음에 네. 독일 장군들이 늘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뛰어난 독일군은 아주 뛰어난 군대였는데 단지 소련군의 물량 공세와 인해 전술에 당했을 뿐이다. 네. 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싸웠지만 소련군이 너무너무도 많은 병사를 갈아넣고 오로지 그냥 양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중과부적으로 졌을 따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바로 친화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물론 그 독일군보다 물량이 더 앞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현격한 차이가 난다든지 도저히 어떤 극복 불가능한 요즘 말로 뭐 넘사벽의 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의 인력이라든지 어떤 물자의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거의 모스크바 앞에까지 왔었네요. 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소련에서 이 시베리아는요, 땅은 넓지만 사실은 인구가 아주 희박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소련에서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소련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랄산맥 서쪽 오늘날의 그 러시아, 유럽 러시아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 영토에 소련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그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완전히 다 예, 처음에 밀렸으면 노르망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물 건너 가는 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그 소련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고 독일의 인구가 그때 한 8천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보면 1억 9천만 명 대 8천만 명의 대결이니까 훨씬 더 소련의 인적 자원이 풍부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 유럽 러시아의 절반 가까이를 독일군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충원풀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또한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를 석권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인구 자체는 8천만 명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동맹국군의 어떤 인력, 그다음에 프랑스의 인력, 점령지의 인력을 합치면은 사실 그 당시 그 소련의 인력과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병력의 차이, 그러니까 인력 충원에서 소련이 독일에게 훨씬 앞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허상입니다. 사실은 그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농업 자원이라든지 공업 자원들도 대개 다 유럽 러시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하면서 그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쪼그라든 경제, 쪼그라든 인구를 가지고 막강한 독일군과 싸워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막 개미떼처럼 몰려와서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독일군을 압도하는 이런 식의 그 상황은 사실은 그 허상이라는 얘기고요. 달리 말하면 제가 아까 이제 군사 그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소련군이 잘하는 어떤 분야가 상대방을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전선에 그 병력을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집중된 소련군의 공격을 받는 독일군으로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군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겠지만 이것은 소련군의 인력 자원이 뭐 무한대여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집중을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은 독일군은 정말로 정예부대였는데 그 정예부대가 소련의 물량 공세, 인해 전술에 밀려서 졌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기 대여법에 관한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앞서 질문드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무기를 대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참 역사가 되풀이되네요. 그래서 이게 그 많은 경우에 소련군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을 제압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것은 미국에게서 엄청난 그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뭐랄까요 반론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지만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무기 대여법의 어떤 효용, 어떤 뭐랄까요 그 한계
아니면 그 뭐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밌는 일화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그림을 한번 조지프 바이얼리라고 하는 특이한 경력의 미군 공수부대원이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게 미국 공수부대원인데 아유 오래 사셨네. 예예. 네. 그 살아남아서. 한쪽에는 소련 국기가 있고 한쪽은 미국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네. 상당히 재밌는 게 유럽 전역에서 서부 전선에도 싸웠고 동부 전선에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44년 6월에 드디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져서 영국군과 미국군이 유럽 본토, 즉 프랑스에 이제 그 투입이 되는데요. 네. 이때 공수부대원도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이 없어가지고 독일군에게 금방 포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폴란드로 끌려가서 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숲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전차 부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차 부대가 바로 소련군이었던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소련군과 그 미국군은 이제 동맹군대이기 네. 때문에 이분이 자기 동맹군을 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독일군을 오히려면 안 되니까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꺼내면서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말한 조지프 바이얼리라고 하는 미국 공수부대원이 만났던 소련 전차 부대가 소련의 주력 전차인 T-34 탱크를 몰고 오는 전차 부대가 아니라 미국의 셔먼 전차를 몰고 오는 군대였던 거예요. 벌써 미군의 전차가 그 전장까지 도착을 해서 1944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가 미국에서 소련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조지프 바이얼리가 그 미국 공수부대에 마주쳤던 소련군 전차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이게 여성입니다. 네. 알렉산드라 사무센코라고 하는 여성. 아까 지휘관인데요. 그 사람이 예. 혹시 이게 두 사람이 결혼은 결혼은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게 2차 대전 넷플릭스에서 보면 마지막에 왜 제가 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저기 히틀러가 죽고 할 때 그때 처음 그 장면을 목격한 그 미군 병사와 그 잡혀있던 유대인들 거기 앞에 처음 나와있던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나와서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이어가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알렉산드라 사무센코 이 대위도 제가 볼 때는 영화 한 편 충분히 나올 만한 엄청나게 흥미로운 인물이거든요. 여성의 몸으로서 전차 부대원에 돼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쟁. 근데 대서양 건너서 저 탱크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맞습니다. 그거 이제 독일 유보트가 그거 막으려고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탱크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이란을 거쳐가지고 소련까지 갑니다. 이게 가장 길지만 가장 안전한 그 수송 루트였거든요. 이런 루트를 타고 소련에 들어간 미국 무기들이 바로 이제 소련이 활용했던 이런 식의 전차인 거죠. 지금 알렉산드라 사무센코 대위 뒤에 있는 전차가 바로 그 T-34가 아니라 셔먼 전차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소련 전차 부대원들이 지금 그 망중한을 즐기고 있고 아마 분명히 이것은 사진 기자가 그 찍는 어떤 그 순간에 지금 연출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 뒤에 있는 탱크가 T-34가 아닙니다. 저것도 셔먼 전차입니다. 이만큼 소련군이 엄청나게 많은 미군 물자를 받아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미군의 지원이 분명한 도움이 됐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할 텐데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그 연합국이 이기기 위해서는 영국도 도와야 될 것이고 일본과 싸우는 중국도 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독일군과 싸우는 소련군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걸 우리가 무기대여법이라고 하죠. 그 무기대여법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 중국, 소련에게 이 군수물자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무상 지원한다, 뭐 아니면 외상으로 준다 이런 개념일 텐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교양 수업을 하면서 항상 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1959년작 소련 영화 한 병사의 발라드에서 이 한 스틸컷인데요. 여기 붉은 군대 열차 경비병이 고기 통조림을 먹고 있는데 이 고기 통조림에 쓰여 있는 US 미트요. 고기 통조림이겠고요. US니까 미제 통조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냉전 때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영화가 소련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후르쇼프 해빙기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게 이런 식의 묘사를 하지 않다가 그때 약간 자유가 약간 허용될 때 이런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소련군이 미국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식료품까지도 받으면서 싸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그 다연장 로켓포인가요? 그래서 네. 그 로켓을 여러 발 한꺼번에 발사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또 가장 잘 사용하고 뭐 널리 사용한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기의 소련군인데 지금 이제 어떤 그 뭐 추모 어떤 공원이라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예. 뒤에 그 달려 있는 그 다연장 로켓포는 이제 소련군의 무기인데요. 이 그 다연장 로켓포를 끌고 다닌 트럭은 미국 트럭입니다. 네. 그래서 스투드베이커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그 튼튼하고 성능 좋기로 유명했던 미국 화물차였었는데 이 화물차가 또 수만 대가 소련군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먼 소련까지. 예. 네. 그래서 이 소련군의 기동성을 높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일군의 강점이란 게 있습니다. 독일군의 강점은 선봉부대는 기계화된 20세기형 현대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독일 전차군의 이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적을 강력하게 타격하고 처부 쓰는 그런 군대였었는데 네, 문제는 처음에 저 전차의 속도가 처음에 이제 그 마지노선 넘어가고 뭐 저 폴란드입니까 벨기에입니까? 벨기에죠. 제일 먼저 할 때 뭐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서방 세계가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체를 그러니까 분산된 전차가 아니라 전차를 한 대 모아서 집체를 이룬 다음에 강력한 힘으로 빠른 속도로 적을 들이치면서 적을 깨부수는 게 이제 독일군의 장기였는데 이것이 바로 20세기 현대군의 어떤 그 장점이었고요. 반면에 독일군이 약점이 있습니다. 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에 졌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부대의 주력은 말로 병력과 물자를 나누는 19세기형 군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은 기계화되어 있는데 병참은 말로 말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 오브 브러더스라든지 이렇게 2차 세계 대전을 다룬 영화에서 보면은 독일군이 사실은 그 마차를 이용해서 그 대포라든지 어떤 그 포탄이라든지 물자를 나르는 모습이 많이 묘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고증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봉부대는 20세기형 군대였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주력 부대는 발로 걸어서 움직이고 무거운 물자는 말로 나르는 19세기형 군대였기 때문에 이 독일군의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련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련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독일군처럼 이 걸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말로 그 수송하는 군대였었는데 전쟁 중반과 후반기에 가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받은 트럭으로 물자와 병력을 나누면서 독일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무기 대여법이 소련군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됐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쟁 때는 서로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물자를 그 받는 미국에게 받는 소련 정부는 미국에게 남들 감사하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물자를 주면서도 그 상대방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지금 전황이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소련군이 잘 싸워서 그렇고 우리가 주는 무기 대여법 물자는 좀 그 부차적인 그러니까 원조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 립 서비스를 했던 것이거든요. 궁금한 게 참 미국이 소련에 저렇게 물론 전쟁 중이지만 그리고 이제 동맹이니까요. 저 일본과 독일에 대항하는 그런데 당시에 그 공산주의와의 대결도 굉장히 그랬었죠. 심화되고 있을 때잖아요. 러시아는 당연히 그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맞습니다. 곳이고요. 그죠? 그런데도 저런 지원이 가능했다는 건 체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저러고 나서 한 10년, 20년 안에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화되는데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해. 우리 같은 나라도 지원한 게 다 그런 이유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엄청난 무기 지원했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네. 미국에서 그 반소 감정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미국은 빨갱이들 아닙니까? 신을 믿는 네. 나라인데 저 소련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의 네.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감이 심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파시즘이라고 봤던 네. 것이죠.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워낙 그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생각이었고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그다음에 삼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반소 감정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왼쪽 오른쪽 진짜 정신 없었겠네요. 그래서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아돌프 히틀러를 남겨두면은 인류의 큰 재앙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인 스탈린과 손을 잡고 히틀러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그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뭐랄까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기대여법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 동안에는 서로 간에 어떤 그 서로 상대방의 심기를 헤아리고 어쨌든 간에 동맹국의 혈맹이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무기대여법의 효과를 놓고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기대여법 소련 지원에 관해서 냉전이 종식된 뒤 배출된 연구 성과 30년 동안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현재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점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기대여법에 따른 미국의 소련 지원은 전쟁 초기에는 미미했고 1941년, 1942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물자가 많이 못 들어갔던 거예요. 미국도 물자를 써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경로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근데 중반부터 늘어납니다. 1943년부터 늘어나서 말기 1944년에는 엄청난 물자가 이제 소련에 지원되는데 문제는 이제 받는 소련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위기에 몰려 있고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 무기대법으로 받은 물자가 얼마 안 됐다. 이런 어떤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쟁의 승기를 잡고 독일군을 밀어붙일 때 그때서야 이제 미국 이제 무기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을 놓쳤다. 뭐 이런 식의 그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그 전쟁 기간 동안 소련의 총 생산량에서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지원된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냉전기에 소련은 4%로 봤습니다. 반면에 서방은 12%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4% 받아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서방은 반대로 냉전 시기에 무슨 소리냐. 이 10%가 넘었다. 이거 아니었으면 너희들 절대로 그 소련은 절대로 독일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30년 동안 싸웠죠. 전쟁을 어찌됐건 이긴 다음에 그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런 공산주의 국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그 적절했냐 뭐 이러면서 또 이런 연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대여법의 효과를 놓고 냉전기에 소련과 그 서방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또 많은 통계 수치를 수집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비중이 7%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 더하기 12 해가지고 절반 나눈 게 7% 아니냐. 역사학자들 놀고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공부를 해봤더니 7%다. 이게 됐던 것이죠. 이게 7%라는 숫자가 사실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지원은 소련의 취약점인 통신 설비와 수송 차량 부분을 보완해서 붉은 군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키워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소련이 가장 그 취약했던 분야가 바로 이제 무전기가 없어서 제대로 전투를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럭이 없어서 미국은 차를 잘 만드니까. 미국으로부터 받던 무전기, 그 다음에 그 트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질적으로는 아주 기묘하게 쓰였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은 소련의 최종 승리에 중요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역사학자들이 이 지금 정도의 서구의 러시아 말고 서구의 역사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역사학자들과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네. 같이 연구를 하든지 네. 아니면 토론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확정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지금 그러니까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리에 중요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네. 사실 이 명제에 도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참.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전쟁 후반기에 이제 밀리면서 히틀러가 밀리면서 예. 좋은 장군들을 다 히틀러가 또 다 이제 숙청하고 또 반대가 되잖아요. 숙청하고 그러면서 러시아 지도부의 독일 지도부의 오판, 특히 히틀러의 고집 뭐 이런 것 독선 때문에 전선에서 졌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게 요거 네. 결론 내리고 이제 그 지금 저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결국 그 결론을 내보면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도 소련이 결국은 독일에게 이겼겠지만 네. 1945년 4월이 아니라 한 해 반을 더 싸운 다음에 1947년 이후에나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무기대법 원조가 소련의 승리를 그 촉진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전쟁 기간이 늘어난 데 비례해서 소련의 인명 피해가 3천만 명인데 이게 4천만 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무기대법의 어떤 효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이시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자랑하는 장군들이 그 주위에 포진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제 컬러 버전의 그 사진인데요. 어이구, 네. 그 스탈린 바로 옆에 지금 탁 지도에 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리히 만슈타인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자랑하는 전략 전술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히틀러는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독일의 명장들이 즐비했고 실력을 발휘해서 소련군을 압도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군사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스탈린이 괜히 끼어들어서 장군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자기가 작전을 짜고 간섭하면서 독일 장군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해서 결국 지고 말았다. 히틀러가. 예. 네. 제가 지금 스탈린을 히틀러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명장들의 실력을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우리 영화 보다가 굳어진 거라. 히틀러가 이제 그 손발을 올가매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전 지휘하면서 독일군이 결국 실력을 발휘 못하고 졌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크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은 군사 천재는 아닙니다. 천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군사학에 나름대로 조예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랑스를 제압할 수 있었고 구데리안 장군 같은 어떤 새로운 흐름을 타는 그 새로운 인재를 발탁해가지고 쓸 수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 그 히틀러가 이렇게 문외한으로 이제 치부되고 그 전쟁을 말아먹었다는 인식이 왜 생겨났냐면요. 이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장군들이 쓴 회고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프로님이 가정을 해보셔가지고요,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공범 집단인데, 지금 두목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그 어디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어떤 조사를 봤을 때 다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다 죽은 두목이라든지 잡히지 않은 사람으로 다 돌려버리겠죠. 우리는 뭐 안 했는데 이 그 지금 죽은 이 사람이 다 한 것이다. 다 몰아붙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독일의 이른바 명장들이 회고록을 쓰면서 나는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히틀러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작전을 다 망쳐놨다. 이렇게 다 모든 책임을 히틀러에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기술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앞섰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어떤 그 독일 장군들이 있어요. 소련군과 싸운 독일 장군들을 그 숭상하고 이렇게 흠모하는 어떤 분위기가 미국과 서방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뭐랄까 회고록을 다 믿어버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 집단에서 모든 책임을 죽은 히틀러에게 다 네.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들은 명예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식의 상황 때문에 히틀러가 사실은 그 군사 문외한 주제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네. 전쟁을 다 망쳐놨다. 이러한 그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마무리해야겠는데 교수님 그래도 예. 이 이야기는 좀 해주십시오. 예. 전쟁 지도자로서 스탈린은 어떤 과와 어떤 우가 있었는지. 예. 네. 그래서 자,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그 그림 네. 하나, 아니,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1991년에 소련의 스탈린의 소상화에 입을 맞추는 대조국 전쟁, 그러니까 네. 독소 전쟁 여성 참전군일 텐데요. 그 대조국 전쟁이라고 하는군요. 예, 러시아에서는 대조국 네. 전쟁을 부릅니다. 독소 전쟁을. 이 그 할머니는 아마 20대 젊은 나이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젊은 나이 때 전쟁을 겪었을 거예요. 45니까 50년 지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여성이지만 소련군에 입대해서 싸웠겠죠. 이분한테는 스탈린은 독재자가 아니라 독재자이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탈린의 그 군사적인 능력에 관해서는 또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정적인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서 국민들의 투지와 군대의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능력에서는 스탈린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1941년 11월, 12월에 모스크바가 함락당하기 직전에 결국 수도를 떠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네. 독일군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1942년 가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그 독일군에게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 패닉에 빠져서 소련군이 무너질 때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의지를 북돋는 이런 측면이 강했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소련 인민의 투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전쟁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유능한 전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수 교수님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살펴봤고, 그 배경 저희가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앞으로 가서 붉은 군대 소련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기 전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그리고 또 뭐 트럼프가 집권하느냐 이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사실은 뭐 승기를 잡았다,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은 가능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은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력 그 풀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도시에서는 징집간이 돌아다니면서 그 눈에 띄는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쉽게 말하면 끌고 가서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병력 충원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을 드러내서 더 이상 병력을 충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텐데, 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희생자가 얼마나 되죠? 글쎄요, 그건 정말 그 흔히 안 나중에 되죠. 할 텐데, 네. 서로 이제 프라파간다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교전비에서 확실하게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붉은 군대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